서울 마포구 어느 골목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한정희의 집이 있습니다. 33년을 국어 교사로 지낸 그녀가 퇴직 후 혼자 지내온 곳이지요. 현관 신발장 위에는 남편의 영정사진 대신 소박한 난 화분 하나가 놓여 있고 부엌 선반에는 손수 끓인 약식 냄비가 아직 온기를 머금은 채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희는 73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단단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앞에서도 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던 해에도 그녀는 교단에 섰고 장례를 치른 사흘 뒤에도 출근했습니다. 울음은 늘 퇴근 이후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에만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여자가 오늘은 약식을 쌌습니다. 아들 민수의 새 아파트 집들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분당 판교 근처의 새 아파트. 3년 전 민수 부부가 그 집을 마련할 때 정희는 노후 자금 중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 돈이 어떤 무게였는지 민수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이체를 했습니다. 어머니란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환하고 넓었습니다. 아직 입주가 덜 된 동 사이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고 정희는 약식을 든 손을 고쳐쥐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층 표시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렸고 외출용 베이지 코트를 입었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그렇게 입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단정해야 할 것 같은 기분,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니까 또 뭔가 잔뜩 들고 오실 것 같아서. 아직도 정정하시잖아. 어머,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아?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볍고 아무렇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초인종 앞에서 멈추었고 약식을 든 쪽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너진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믿어온 무언가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고 어딘가의 세대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고 지영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이걸 또 만들어 오셨네, 진짜. 그냥 왔지 뭐. 정희는 약식을 건네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구석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남과 크게 웃으며 소주잔을 기울였고 손녀 서연과 손자 준호는 방 안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시선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엌 구석 의자에 앉아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한 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처남을 향해 돌아 앉았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분당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많고 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 최고지. 민수가 처남에게 건네는 말이 저쪽에서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는 것도 무엇을 결심하는 것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랜 교직 생활 동안 숱하게 들어온 말들, 이제 선생님도 나이 드셨네요. 슬슬 쉬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들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려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2번의 버스를 타고 마포로 돌아왔습니다. 빈 약식 그릇을 비닐에 싸서 들고 지하철 환승 통로를 걷고 골목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정정하시잖아.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아? 그 웃음의 온도가 어둠 속에서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지런히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불을 켜는 대신 그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엌 너머로 난 화분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어머니로 살고 있는 것일까? 그 물음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서랍. 하나를 비로소 열어보게 된 것 같은 조용하고 서늘한 각성에 가까웠습니다. 창밖으로 마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을 올리고 창가에 놓인 난 화분에 물을 주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현관 앞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웃음이 섞인 그 짧은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상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서랍 하나가 삐걱이며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찬장 위쪽에서 낡은 파일 박스를 내려왔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뚜껑을 열자 서류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남편 사망 후 정리한 예금 서류, 그리고 이체 확인증 몇 장. 3번째 서류 묶음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5천만 원. 3년 전 민수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보낸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민수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공동명의로 해드릴게요.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 공동명의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되겠거니, 아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 명예건은 언제쯤? 어머니, 그게 절차가 좀 복잡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정리할게요. 나중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이제는 헤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정희는 이체 내역을 파일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통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아들 이름이 공동 접근 명의로 등록된 통장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혼자 은행 가시기, 불편하실 때를 대비해서라며 추가하자고 했을 때도 정희는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그것이 편의인지 관리인지 이제는 명확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에너지를 빼앗고 판단을 흐린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눠 쓰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가?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정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의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이은경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이은경은 나이가 40 초반쯤으로 보였고 설명이 간결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아 파일 박스에서 꺼내온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 원장을 다시 쓰고 싶어요. 그리고 재산 구조를 정비하고 싶습니다. 이은경이 서류를 살펴보다 물었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느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다만 그게 정말 내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일은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희는 먼저 은행에 들러 통장의 공동 접근 권한을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사유를 묻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알아두겠다며 적어놓은 번호였습니다. 새 번호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날짜였습니다. 집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정희는 처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입주했고 민수가 여기서 중학교를 다녔고 남편을 여인 것도 이 집에서였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벽 안에 배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나를 붙잡는 것인지 내가 집에 매달리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은경과 두 번째 면담에서 정희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절반은 여성 쉼터에 기부하려고 해요. 이은경이 펜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나오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신발은 있으니까요. 이은경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마포구 내의 작은 1층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 혼자 생활하기 무리 없는 규모,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아들 부부의 반응이 어떨지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연락이 올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따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그 장면을 두렵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쓰든 그것이 왜 설명이 되어야 하는가. 그 생각은 새로운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꺼내지 않았던 말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부엌에 서서 오래된 찻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이 즐겨 쓰던 것이었습니다. 금이 살짝 가 있었지만 버리지 않고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찻잔의 따뜻한 물을 따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에는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에 서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만큼 더 단단했습니다. 연락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통장 공동 접근 권한이 해지된 다음 날 오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는 화면에 뜬 아들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제 명의 해지됐다고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따지는 것인지 묻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톤이었습니다. 응, 내가 했어. 너 왜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좀 봬도 될까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민수가 마포 아파트에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정희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을 줄이고 손을 닦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점퍼 차림이었고 얼굴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와. 정희는 먼저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물 2잔을 들고 나와 테이블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정희는 물잔을 손으로 감싸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를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집들이 날 현관 앞에서 들었어. 민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지영이가 한 말이잖아요. 농담이었을 거예요. 그 애가 원래 말이 좀 가벼운 편이라. 농담은 웃는 사람이 아니라 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정하는 거야. 정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고 통장을 갑자기 해지하시고 도어락까지 저는 뭔가 큰일이 난 줄 알았잖아요. 큰일이 난 거 맞아.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난 게 아니야. 정희는 파일 박스에서 미리 꺼내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 전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갚으려고. 갚으라는 게 아니야. 정희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공동명의 이야기가 왜 없어졌는지를 묻는 거야.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절차가 복잡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이라는 말 몇 번 들었는지 세어봤어. 민수가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오기를, 아들이 연락하기를, 며느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이 덕목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다림은 인내가 아니라 유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말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정도쯤은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전제. 어머니가 경계를 그을 줄은 몰랐다는 놀라움. 그것은 민수가 의도한 것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은 이미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나도 민수 내가 나를 향해 웃을 줄은 몰랐어. 정희는 그 말을 천천히 담담하게 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고르게 들렸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뚜렷한 사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까지 나가 아들이 신발 신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가 문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정희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현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추었다가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야 그녀는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역국이 아직 뭉근히 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불을 끄고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겼다는 기분도 아니었고 후련하다는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기울어져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수평을 찾는 것 같은 묵직하고 고요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있었고 당혹감은 있었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는 유예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음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더 이상 그 다음을 기다리며 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포의 오후 하늘이 낮고 흐렸습니다. 그 아래로 골목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저마다의 삶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다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기다리는 자리에서 내려온다. 소리가 작아서 본인도 겨우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방 안에서 이 조용한 오후에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사는 11월 초에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막상 정리해보니 진짜 자신의 것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는 10년 전에 이미 정리했고 아들이 두고 간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현관에 내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연락도 없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정희는 그 상자가 사라진 자리를 한번 바라보고 그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 집은 마포구 안쪽 골목에 있는 1층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햇빛이 오래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면 거실 바닥에 네모난 햇살이 깔리고 오후가 되면 그것이 부엌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정희는 처음 집을 보러 왔던 날 그 햇살을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 수 있겠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사 당일 용달차 한 대로 짐이 다 실렸습니다. 이삿짐 아저씨가 마지막 상자를 들여놓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작은 집이 관리하기는 편하죠.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집이 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단순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오래된 것들과 마주쳤습니다. 찻잔 세트가 나왔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이 경주 여행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절반은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쉼터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새 찻잔보다 어딘가 쓰인 흔적이 있는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사진도 꺼냈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니라 둘이 속초에 갔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정희는 그 옆에서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강했던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새 집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거실이 아니라 책상 위에 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잘못된 자리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부 절차는 이은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을 팔아 나온 돈 중 절반은 여성 쉼터 2곳에 나누어 기부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날 이은경이 물었습니다. 기부자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정희로 해주세요. 이은경이 받아 적었습니다. 펜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정희라는 이름이 서류에 적히는 일. 그것이 이렇게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주는 조용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특히 그랬습니다.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비어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예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외로웠습니다. 가족과 한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투명인간 같았던 그 저녁,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있어도 없는 것 같던 그 감각. 그 외로움은 굴욕의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이 외로움은 달랐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정직했습니다. 정직한 외로움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분도 새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이사를 탓하는지 며칠간 새 잎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건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도록 두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가는 초록잎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작고 연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식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정희는 처음으로 동네 도서관에 나갔습니다. 퇴직 후 몇 번 가려다 미룬 곳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 냄새가 맡고 싶었습니다. 사서가 이용 등록을 도와주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로 어떤 책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잠깐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시 알아가는 중이에요. 사서가 영문을 모르는 듯 웃었습니다.
정희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정희는 햇빛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11월의 햇살은 얕고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무게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란 잎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늦으면 안 되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쓸쓸한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기울어지게 누워 있었습니다. 난 화분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정희는 오늘 빌려온 책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 위로 빛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한정희라는 사람이 한정희의 집에서 한정희의 오후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첫 생일을 새 집에서 맞이했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정희는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물을 올리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생일이라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팥죽을 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생일에 끓여주던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생일을 보내면서도 팥죽만큼은 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지만 오늘은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팥을 불려두고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알아. 들어와. 정희는 문을 열어두고 부엌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유자차를 2잔 만들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신인 거 엄마 수첩에서 봤어요. 그래서 왔어? 그것만은 아니고요. 서연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정희는 받아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에는 서툰 솜씨로 작은 꽃 하나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놓쳤잖아요. 할머니 오셨는데 방에만 있었어요. 그때요.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보며 고개도 들지 않던 그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신 다음에 엄마가 한 말 들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서요. 정희는 편지를 펼치지 않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얼굴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온 것은 어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네. 잘 왔어. 그런데 한 가지만 말할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웃지 말고 말해. 그 자리에 서서. 나중에 사과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거야.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팥죽 먹고 가. 네. 서연이 돌아간 뒤 정희는 한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시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무언가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것, 수첩에서 생일을 찾아온 것, 그 서툰 술을 놓은 손수건, 그런 것들이 마음 한편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관계는 한 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틈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정희는 알았습니다. 서연이 다녀간 지 닷새 뒤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필체였습니다. 정희는 겉봉을 보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계단 옆 우편함 앞에서 차가운 복도 공기 속에서 안으로 들어와 코트를 벗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다고 썼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집들이 날 아내의 말을 듣고도 먼저 나서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사과한다는 말은 편지 끝에 한 번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나머지 전부보다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둘러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의 정희였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먼저 풀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것을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편지는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 사진 옆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화분을 하나 더 샀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작은 제라늄이었습니다. 붉은 꽃이 2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아니요. 제 거예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난 화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화분이 햇살 속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관계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억지로 붙여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받으며 그럼에도 나란히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원하는 가족의 모양이었습니다. 12월의 해는 짧았습니다. 오후 4시면 이미 빛이 기울었고 창가에는 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정희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되는 냄새가 났고 내일을 준비하는 조용함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 혼자 이어폰을 끼고 걷는 사람. 저마다의 저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일을 멈추었더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골목의 냄새, 화분의 새잎, 손녀의 서툰 바느질, 아들의 짧고 무거운 문장. 크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였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두드릴 때 열어주면 된다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집을 먼저 제대로 돌보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팥죽 냄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생일에 끓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서연에게 연락해 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와서 같이 먹어도 좋고 그냥 안부를 물어도 좋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혜 쪽에서 먼저 여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스스로 여는 것은 다릅니다. 정희는 이제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냄비 속에서 팥죽이 천천히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정희는 창가 의자에 앉아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냄새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흐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정희는 믿었습니다. 눈을 뜨자 창밖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르게. 한정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